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이미 끝난 일인데도 혼자 계속 곱씹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느끼셨습니까? 분명 그 사람이 먼저 그랬고 분명 그 말이 상처였는데 왜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고 누군가는 하루 종일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타인의 말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방식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의지에서 나온다고요. 이 말이 맞다면 지금까지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타인을 바꾸지 않아도, 상황을 해결하지 않아도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바꾸는 5가지 인식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로 인해 괴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생각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의심할 여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라면 조용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원인입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 안에 있던 무언가를 드러낸 계기일 뿐입니까? 이 질문은 다소 낯설고 어쩌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 무심한 태도, 혹은 설명되지 않는 차가움. 그 모든 것은 분명히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그 자체로 고통을 가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그 사건이 당신의 내면과 부딪히는 순간에 비로소 태어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넘깁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는 가볍게 말하고 그 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그 한마디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무시당한 걸까? 그리고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쾌함이었지만 이내 분노가 되고 결국에는 자기 의심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경험한 사건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타인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구조였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부의 의지와 인식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계는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한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경험하는 괴로움 역시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처음에는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고통이 온전히 당신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유의 핵심은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고통의 원인이 오직 타인에게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당신의 고통도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고통이 당신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로소 당신은 그 감정을 다루는 주체가 됩니다. 타인은 여전히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순간 그 사건은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해석하고 그 행동의 이유를 찾는 것은 끝없는 미로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시선을 아주 조용히 안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매우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불안과 닿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던 의심을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타인은 단지 하나의 계기였을 뿐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던 감정이 드러나게 된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는 순간 이 모든 사유는 쉽게 사라집니다. 감정은 언제나 빠르고 이성은 언제나 그 뒤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그 순간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외부에서 내부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작은 자유가 시작됩니다. 타인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자유. 상황을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화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타인은 당신의 고통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그것을 드러내는 계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란 적 없는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 그 말은 진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아주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미 하나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는 언제나 드러난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이처럼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생각들. 그것들이 바로 기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존재, 즉 의지 그 자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이 특정한 방식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찝찝함, 말로 꺼내기엔 애매한 거리감. 그러나 그 감정은 곧 하나의 생각으로 굳어집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리고 그 생각은 다시 감정을 키웁니다. 서운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실망이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상처받았다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조용히 되짚어 보시겠습니까?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타인의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행동이 당신의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이었을까요? 기대는 매우 교묘합니다. 그것은 종종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상식 아닌가요? 이건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내면에 설정된 기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타인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각자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기준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타인에게 조용히 요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지켜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인은 당신의 내면을 알지 못하고 당신의 기준을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대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기대 속에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해야 하는 존재다.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한 발 물러서기를 권합니다. 기대는 결국 세상이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거의 항상 좌절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인 역시 나의 의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 하나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이 말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이것을 기대했을까? 그 기대는 정말 필수적인 것이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기대에서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당신을 지켜주는 완충지가 됩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감정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타인의 행동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줄어들고 실망이 옅어집니다. 무언가를 빼앗긴 느낌 대신 그저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깁니다. 이 상태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조용한 균형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괴로움은 타인의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한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요. 그 표현은 자연스럽고 오랫동안 아무 의심 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본다면 그 문장은 아주 미묘하게 사실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말은 당신에게 도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당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공기를 타고 당신의 귀에 닿고 의식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순간까지는 그저 하나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당신의 마음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나를 무시한 걸까? 나를 낮게 본 걸까? 이처럼 해석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곧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불쾌함, 서운함, 분노. 이 모든 것은 말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붙은 의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셔야 합니다. 의미는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날에는 웃어넘길 수 있고 어떤 날에는 깊이 상처가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날의 기분일 수도 있고 최근의 경험일 수도 있으며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상처는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와 결합되어 완성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럼 내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건가요? 그 질문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사유는 자신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이지 않는 약한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감정, 혹은 스스로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 그 지점들은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그 부분에 닿는 순간 그것은 강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건드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유난히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 말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이미 그와 연결된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반복되는 이유를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외부를 바꾸려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같은 반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그 구조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말에 이렇게 아픈가? 이 질문은 당신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하나의 연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 지워지지 않은 감정, 혹은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 그 모든 것이 현재의 감정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말에만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 말이 닿은 나의 지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이해하는 순간 상처는 조금씩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언젠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역시 그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다시 자신을 되찾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 머무르려 합니다. 견디는 것이 성숙이라고 믿고 버티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 선택은 때로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식이 아닌 집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것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떠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우리는 종종 떠나는 것을 실패처럼 느낍니다. 거리를 두는 것을 패배처럼 받아들입니다. 나는 왜 이것도 견디지 못할까?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더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 중 하나로 불필요한 고통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를 지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살아간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피와 인식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회피는 눈을 감는 것입니다.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인식은 다릅니다. 인식은 오히려 더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나를 계속 소모시키고 있다. 이 관계는 나에게 평온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충분히 깊어질 때 하나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바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 기대의 거리, 감정의 개입을 줄이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확보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상황을 밖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태도에도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면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상황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 단순한 인식이 당신의 감정을 안정시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는 순간 죄책감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러한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가까이 있는 것을 옳은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거리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냉정하지만 명확한 통찰을 남깁니다. 모든 관계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당신의 평온을 해친다면 그것은 유지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다시 바라봐야 할 대상이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자리에 놓는 일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타인의 행동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자리를 재정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반응하던 순간에 이제는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흔들리던 감정이 조금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 감정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설 것인가. 이 선택이 가능해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상태에 서 있습니다.
거리는 당신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조용한 안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진실이다. 그 말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너무도 생생하고 의심할 틈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는 분명히 화가 나고 슬플 때는 분명히 슬픕니다. 그 감각은 직접적이며 그 어떤 논리보다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곧 진실이라고요.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조용히 고개를 쳤습니다.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의지가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시겠습니까? 같은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날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이 다른 날에는 유난히 거슬리게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넘길 수 있던 말이 어느 순간에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이 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상태가 달라진 것일까요? 감정은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르고 변하고 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변화하는 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틀림없이 맞을 거야.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고통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감정이 만들어낸 해석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종속됩니다. 화를 느끼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느끼면 그 감정을 정당화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정에 맞춰 세계를 재구성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감정은 나를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태도를 제안합니다. 바로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감정을 무시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을 곧바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이 인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이 정말 사실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이 거리는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전에는 감정이 당신을 끌고 갔다면 이제는 당신이 감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자유와 종속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감정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비로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화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고 슬픔이 올라오더라도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신은 그것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흘려보낼 것인가.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당신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고통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도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해석이 결합되어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조금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이미지를 지키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어떤 균형을 유지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돌아보면 그 모든 노력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나 자신의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끊임없는 고통과 권태 사이의 진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할 때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얻고 나면 곧 권태에 빠집니다. 이 반복 속에서 진정한 평온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 관계를 잃으면 안 된다. 이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신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관계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내면의 균형을 잃어간다면 그것은 유지라기보다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부에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더 쉽게 고통에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는 언제나 변하고 타인은 결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여정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타인은 원인이 아니라 계기였고,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었으며, 상처는 내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인식이었고, 감정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중심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 두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말이 여전히 들리지만 그것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고 조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 속에서도 가능한 평온의 형태입니다. 물론 이 상태는 완벽하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감정을 느끼며 때때로 다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타인의 시선일까요? 관계의 형태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을 당신 자신의 고요함일까요?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답을 찾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결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날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다가오고 어떤 순간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도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한 지점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곳은 타인의 말이 닿지 않는 자리이며 기대가 머물지 않는 자리이고 감정이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인 자리입니다. 그 고요함은 어디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조금 멀리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게 되셨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